자, 네. 그래요? 잠시만요. 자, 이제 리팩토링 같이 진행할 거고요. 중간에 이제 캡슐화도 같이 적용을 좀 시켜볼 겁니다. 자, 일단은 메인 메서드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들, 이 부분을 다 없앨 거예요. 메인 메서드한테 부하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다 잘라내게 할 거고요. 다 없애버린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한 뒤에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호출해 버리죠. 지금 저한테는 앱이라는 클래스도 없고 run이라는 메서드도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예상을 하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 그리고 그 안에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 필요하겠죠. 자, 만들어 줄 거예요. 클래스를 해서 앱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생성을 해 줄 거고요. 이 녀석은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메인 메서드에서 잘라내기 했던 그 기능들을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 버릴 거예요. 이렇게. 당장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왔다 갔다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에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구조를 좀 맞춰 볼 건데, 자, make test data라고 하는 이 녀석도 앱 클래스로 넘어가야겠죠? 메인 클래스에는 이런 걸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만들어 줄 거다. 그리고 메인 클래스에 있는 이러한 변수들도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 앱 쪽으로 이동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 얘도 분리를 좀 해줘야겠죠? 클래스 하나 더 만들 거고요. 이름은 아티클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아티클 클래스에다가 넣어주겠다. 자, 그러면서 임포트 정리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럼 메인 클래스는 상당히 깔끔해졌죠? 그리고 앱도 적당히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아티클도 클래스가 분리가 되었어요. 자, 근데 클래스 분리를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지금 디폴트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패키지도 구성을 좀 지어줘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메인이라고 하는 이 녀석 패키지를 좀 부여하겠습니다. 얘는 패키지를 구성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웹 개발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웹에서 사용될 도메인을 역순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많이 개발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도메인 같은 거 없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좀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BAM이라고 하는 com.exam.bam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에다가 메인 클래스 옮겨놨고요. 자, 앱도 이 녀석으로 갈 거예요. 자, 옮기는 방법은 앱 클래스에도 이 패키지를 하나 꼭대기에 넣어준 다음에 move라고 하는 걸 이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옮겨도 가요, 얘는. 이렇게 해도 갑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티클과 유틸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 이 녀석들도 분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자, 얘네들은 어떻게 분리할 거냐면, 메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패키지 경로에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갈 겁니다. 자,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한 객체로 만들어낸 이러한 녀석은 DTO라고 하는 패키지에다가 구성을 해줄 거예요. 옮겨줄 거고, 자, util은 DTO가 아니라 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로 옮겨줄 겁니다. 옮기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해주고 임포트를 한번 정리를 해준다면 사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아티클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퍼블릭이 없으니까. 이 녀석 임포트는 가능하지만 변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퍼블릭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앱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도 지금 이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결국에는 메인 클래스에서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퍼블릭이 붙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없어도 뭐라고 안 하는 이유는 메인과 앱이 같은 패키지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있는 게 맞으니까 붙여줄 거고요.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프라이빗이어도 상관이 없겠죠? 외부 클래스에서 호출하고 있는 적이 없으니. 자, 일단 이 정도로 구조를 맞출 건데, 자,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util 클래스는, 아니다. util 클래스를 먼저 말하기 전에 여기부터 얘기를 하죠. com.exam.bam 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제 우리가 뭔가 웹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도메인을 역순으로 해서 패키징을 구성하는 방식을 흉내낸 거예요. 우리한텐 지금 도메인도 없고 어차피 웹도 아니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셔도 맞아요. 필요 없는 거 맞는데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흉내를 좀 내본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 디렉토리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실질적인 메인 클래스와 앱 클래스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DTO라고 하는 이 녀석은 기본이 되는 디렉토리보다 한 단계 더 폴더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구조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나눠 놓는 건데 아트클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우리가 이제 게시물을 작성하고 게시물을 읽어야 되고 게시물을 수정하고 삭제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 속에서 우리가 편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즉 사용자 정의 객체죠. 이런 녀석들은 이제 프로그래밍,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그 와중에 그 프로세스의 흐름 와중에 계속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를 계속 전달해주는 목적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DTO라고 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 트랜스폼 오브젝트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변형시키고 전송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객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데이터를 컨트롤하기 위한 객체, 그거를 이제 DTO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것과 유사하게 VO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이제 value object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의미적으로는 거의 둘이 일치한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DTO라고 쓰여져 있는 애가 있을 거고 어떤 프로젝트는 VO라고 쓰여져 있는 애가 있을 정도로 크게 의미를 나눌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util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 얘는 이제 util 클래스를 보관하기 위해서 패키지를 하나 분리를 한 건데 여기에는 util만 들어갈 게 아니라 util의 역할과 유사한 그런 클래스가 있다면 이 패키지 안으로 구성이 들어오면 역할에 맞게끔 잘 분리가 된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는 이제 좀 더 많은 클래스들과 패키지들이 쌓여 나갈 거니까 그렇게 구조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잡아놓고 돌아보시게 되면은 조금은 더 이래서 이렇게 패키지를 나눠야 되고 역할 분리를 해야 되고 그런 거구나 라는 걸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이 앱도 변경되는 게 맞기는 해요. 메인에다가 같이 놓을 게 아니라 이것도 그냥 바꾸죠.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옮겨주는 게 원래는 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의미적으로는 좀 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 디렉토리가 되는 이 BAM까지에 들어있을 녀석은 실행 목적을 위한 클래스 하나. 얘는 메인 메서드 이렇게 실행만 하면 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실질적인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분리를 다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패키지 분리하고 클래스를 분리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결과적으로 역할 분리예요. 역할에 따라 클래스 파일과 클래스 파일을 분리하고 클래스 파일들의 연관성에 따라 패키지를 분리하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관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윈도우 같은 거 사용할 때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을 나눠 놓는 것과 동일한 개념. 역할에 맞는 폴더를 잘 구성을 해놔야 우리가 나중에 개발을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파일들을 찾아가려고 할 때도 좀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나 말고 내가 개발한 걸 누군가가 봐야 된다고 했을 때에도 그 폴더 구성만 봐도 여기에 이 파일이 들어있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분리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일 분리.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냈던 그 프로세스를 눈으로 한번 쫓아가 볼 거예요. 제가 이 프로젝트, 베이지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 코드를 사용해서 이제 실행을 딱 시켜요.
이 중에서 실행이 가능한 파일은 누구예요? 이 중에서 실제로 제가 F12를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 실행이 되는 클래스 누구? 이거 메인밖에 없죠. 왜냐면 메인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은 얘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우클릭을 해서 런에지를 가보면 얘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메인 메서드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애들, 앱 같은 애들은 들어가 보면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 없습니다. 실제로 실행하는 녀석은 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얘를 실행을 했다. 그러면 앱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면서 run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는 게 이 녀석이 하는 일이에요. 메인 메서드가. 그럼 얘는 실제로 앱 객체를 만들려고 할 거고요. 앱 객체 이 클래스를 보고 만들겠죠. 객체가 클래스의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질 건데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지면 이 설계도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객체가 그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능을 다 몰아놓은 이 앱이라는 녀석을 객체를 하나 딱 만들어내면 이런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면 리모컨이 하나 생겨나는 거 당연히 얘는 있을 거고 이 안쪽에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 변수 하나, 아티클스라는 변수 하나, 런이라는 메서드 하나,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객체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객체를 만들자마자 런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키는 이 버튼을 누르는 행위까지 하는 게 얘의 목적. 그러면 런이라는 메서드가 실행이 됐다가 이 런이 실제로 실행이 끝날 때까지는 프로그램이 돌고 있다는 얘기겠죠. 런이 실행이 끝났다는 얘기는 얘를 만났다는 얘기겠네요. 런이라는 메서드가 무한 루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안쪽 기능이 다 계속 돌다가 끝나려면 이 출력이 나왔을 때가 실제로 런이 끝나는 시점이니까 그럼 실행을 했을 때 결국 여기에 있는 런이 실행이 된다. 근데 이 녀석은 우리가 만들어왔던 기능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했던 일들 똑같이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다가 exit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을 하면 무한 루프를 탈출할 거고 탈출했을 때 프로그램 끝이라고 하는 이런 멘트를 보여주면서 얘가 실질적으로 끝나니까 그 다음에 실행되는 코드는 없죠. 그러면 프로그램도 끝나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은 결국 이 녀석이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이런 DTO, 아티클이라는 녀석 사용이 될 거고 util도 사용이 될 거고 그렇게 지금 구조가 바뀐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조를 바꿨을 때 지금 당장 이대로 실행을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굳이 형태를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그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얘네들이 스태틱 변수여야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얘네들을 스태틱 필드로 만들었던 이유. 이 변수들을 사용하는 애가 메인 메서드였어요. 근데 메인 메서드는 스태틱 메서드였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스태틱이어야만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런에서 사용을 하는 걸로 사용되는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런은 더 이상 스태틱 메서드가 아니니까 얘는 스태틱일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 스태틱 필드로 초기화를 할 필요도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make test 데이터가 뭐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이 녀석은 스태틱 메서드인데 얘네가 더 이상 스태틱이 아니게 됐으니까 뭐라 해야죠. 근데 딱 생각해보면 얘도 더 이상 스태틱일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얘를 호출하려고 했던 애가 메인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였기 때문에 얘가 스태틱이었던 건데 이제는 런이 호출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스태틱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스태틱 초기화 블럭을 쓸 이유가 없어졌다. 그럼 얘네들을 그냥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을 쓰면 되나? 자, 이래도 가능하겠죠. 이래도 가능한데 사실 우리는 이제는 얘를 써도 되겠네요. 얘 뭐예요 지금? 생성자죠. 지금 여기서 생성자를 써도 되는 이유. 앱 객체 만드니까. 앱 객체를 만들잖아요. 그럼 생성자가 실행이 되겠죠. 그럼 이 초기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여기다가 전역 변수를 만들어 놨을 때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메인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적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스태틱 필드들은 생성자 가지고 초기화를 하기가 곤란했죠.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에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초기화가 안 될 거니까 그런 복잡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객체를 만들어 내니 생성자를 써도 되겠구나. 근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얘 뭐 갑자기 빨간 줄 떴어요. 이거 왜 안 될까요? 생성자가 퍼블릭이 없잖아요. 외부 클래스, 지금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 바깥에서 앱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성자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생성자가 퍼블릭이 안 붙어 있으면 공개가 아니니까 접근이 안 돼서 뭐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성자가 붙었다면 이제 디스를 붙이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근데 뭐 디스는 여기만 달아놓고 밑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하나씩 다 바꾸려면 좀 귀찮으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접근 제어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데 이대로 두면 되나요? 뭐 문제가 될 것까지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접근 제어자를 사용할 때 가장 실수를 하지 않게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쓰기 위해서는 일단 프라이빗을 달고 외부에서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퍼블릭으로 교체. 이게 접근 제어자를 달 때 큰 고민을 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실수하지 않으면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얘네들 프라이빗을 달아보면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없죠. 왜냐면 외부 클래스에서 이 녀석들에 직접 접근하는 경우는 없을 거니까. 이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make test data라고 하는 메서드에서만 호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조 변경을 하게 되면 이 정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접근 제어자까지 이제 개념을 잘 적절히 활용을 해서 util도 외부에서 불러내고 있으니 퍼블릭 필요하고 아티클도 퍼블릭 필요하고 메인에는 얘네들은 퍼블릭이 달려야 되고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이렇게 나눠놓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리를 하실 때에는 테스트를 좀 해보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텐데 저는 테스트를 굳이 하진 않을게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어떤 스텝이냐면 캡슐화 진행할 거예요. 캡슐화. 자, 이게 무조건 이렇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웹을 개발하는 상황 속에서 캡슐화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클래스는 이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 말고는 캡슐화를 따로 할 이유가 딱히 많이 없어요. 웬만하면. 뭐 진짜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DTO 파일 아니면 VO 파일 이 녀석들한테 실질적인 캡슐화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녀석들한테 줄 거예요. 캡슐화를. 근데 DTO나 VO 지금 현재 저한테 누가 DTO고 누가 VO죠? 아까 전에 아티클이라고 했던 이 녀석한테 DTO라는 패키지를 부여했어요. 이런 목적으로 쓰려고 패키지를 나눠 놓은 거니까 얘가 지금 DTO에 해당을 하겠죠. VO는 비슷한 의미라고 했으니까 이걸 하나로 생각을 하면은 그럼 지금 결국 캡슐화를 진행할 클래스는 누구라는 거예요? 아티클 이 녀석이라는 거예요. 자, 얘한테 캡슐화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캡슐화라고 하는 이 행위는 이제 개념적인 거나 실질적으로 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이미 잡아서 제 거 들으신 분들은 설명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하지는 않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규칙 같은 것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캡슐화라고 하는 이 캡슐화를 적용하는 방법은 DTO 객체가 가진 필드를 모두 프라이빗으로 변경.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getter, setter 메서드를 생성. 이겁니다. 이게 캡슐화예요. 결국에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얘가 하고 있는 이 1번 적용을 한다라면 프라이빗으로 이걸 다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럼 당장 지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 변수에 아티클이라는 객체를 사용할 때 변수에다가 값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얘는 다 프라이빗이 됐기 때문에 아티클 클래스를 벗어나면 사용이 안 되는 녀석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용을 못한다라고 뭐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쓰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프라이빗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진행할 게 getter, setter 메서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getter와 setter는 뭐냐면 자, getter 얘는 DTO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 값을 전해주는 전달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setter 이 녀석은 이 DTO 객체가 가진 필드의 값을 변경하는 세팅하는 메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달의 목적, 얘는 값의 세팅의 목적. 그래서 이름이 getter, setter예요. 그 이제 우리가 플레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하는 건데 하는 사람을 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 ER 붙이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get 역할을 수행할 녀석, 그래서 getter고요. set 역할을 수행할 녀석 해서 setter입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getter, setter 메서드를 생성하는 방식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public void get id 이렇게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void가 아니죠. 여기서는 return this.id 이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얘가 getter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얘는 퍼블릭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부에서 getID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 그 자리에 호출한 자리에 뭘 남긴다는 거예요? 이 녀석을 그대로 남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getter입니다. setter는 뭐냐? 이게 setter예요. 아, 이름을 바꿔야죠. 이게 setter예요. 얘가 하는 일은 외부에서 불러내면 인자를 하나 받을 거고 받아온 인자로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결국 바꿔치기 한다, 제할당한다. 이게 setter입니다. 그래서 얘는 값을 주기 위한 목적, 얘는 값을 세팅하기 위한 목적.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결국 getter, setter다. 근데 이거를 필드마다 다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필드가 5개밖에 없어서 전액 변수가 5개밖에 없어서 별로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하는 DTO나 VO 녀석들이 가지는 필드 개수는 수십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몇 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십 개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 메서드 이렇게 다 타이핑하려면 진짜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SDS나 이클립스 같은 툴이 자동 완성을 시켜주는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은 그 기능을 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자동 완성으로 만드는 것도 지저분해서 아예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 같은 녀석을 하나 또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그 스프링을 배우기 시작하면 적용을 해보실 거니까 나중 얘기고요. 일단 이렇게 만들지 않고 자동 완성을 할 건데 자동 완성 만들 때 어떻게 하냐? 자, 지금 제가 DTO 그 클래스 파일 안쪽에 만들고자 하는 공간 커서에다가 우클릭을 할 겁니다. 그럼 중간쯤에 소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 소스에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라고 하는 이 녀석을 눌러줄 겁니다. 그러면 필드가 5개가 나와요. 이 필드 중에서 내가 getter, setter를 만들고자 하는 필드를 골라주면 되는데 어차피 우린 전체 다 필요하죠. 그래서 select all을 눌러줄 거고요. 그리고 generate 만들면 돼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냥 getter, setter 목적으로 만들 거면은 얘네를 건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약간 좀 변형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쓰는 상황에서 순수한 getter, setter가 아니라 뭔가 좀 특별한 getter, setter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이것들을 건드리면 됩니다. 근데 이걸 건드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select all 하고 generate를 누르시면 이렇게 getter, setter가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형태랑 거의 유사한 녀석이 그냥 다 필드마다 get 하나, set 하나 해서 2개씩 5개의 필드니까 총 10개의 getter, setter 메서드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우리가 이제 활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활용하냐? 얘네들은 퍼블릭에 달려있는 메서드니까
그냥 외부에서 호출하면 돼요, 이 녀석을. 값이 필요한 시점이면은 get을 호출하고, 값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면은 set을 호출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이 캡슐화의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나만 해보죠. 자, generate 메서드를 만드는데 커멘트를 달아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커멘트를 달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런 설명은 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리턴이 뭐고 파라미터를 뭘 받아야 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보고도 사실 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서 그냥 메서드 자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더 깔끔할 겁니다. 이렇게 게터와 세터를 만들어내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로 활용을 해볼 건데요. 자, 활용은 어떻게 하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타이틀을 쓰려고 했던 이유가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값에 서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여기는 값을 갖다 놔야 되는 자리네요. 값을 세팅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원래 있던 값을 가져와야 되는 자리예요. 그럼 뭘 쓴다고요? get title. getter setter 메서드의 이름이 자동으로 만들어질 때 규칙은 그 값을 가져다 줘야 되는 상황은 get 붙고 변수 이름, 값을 세팅해야 되는 상황은 set 붙고 변수 이름, 모두 다 이 방식입니다. 필드 이름에서 앞에 get과 set이 붙는 거 말고 없어요. 대신에 이제 카멜 표기법을 써야 되니까 변수 이름의 첫 글자가 다 대문자로 바뀌겠죠. 앞에 뭐가 붙으니까. 이렇게 해서 get 타이틀을 쓰면 이 자리에는 타이틀이 가지고 있던 값을 남겨줄 거고, 그 남겨준 거 가지고 포함시켰는지 확인을 할 거고, 문제없이 쓸 수가 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 id나 타이틀이나 이런 값들을 또 이 자리에 남겨줘야 이 서식 지정자 자리에다가 치환을 시켜가면서 출력을 할 텐데, 그러려면 get id, get title, get origdate, 그 다음에 get bucent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남겨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또 다음, 여기는 id 값을 남겨야 이 녀석과 비교를 할 수 있을 거니까 get id. 여기는 viewCount의 값을 변경해야 되니까 set viewCount. 변경할 값은 원래 갖고 있던 viewCount의 값에서 1 증가, 원래 갖고 있던 get viewCount 이 녀석이 가진 값을 1 증가, 이런 느낌. 근데 이거는 문법이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조회수 기능 만들 때. 자, 이거 우리 캡슐화를 적용하면 사실 지금 이 상태로 쓰는 게 썩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이 발현이 된 거예요. 우리는 getViewCount라고 하는 이 녀석을 가져와서 이 값을 1 증가시킨 값으로 여기다가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 상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불러와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쓸 게 아니라 얘는 좀 변화를 줄 거예요. set 사용을 안 할 겁니다, 애초에. 여기부터 일단 다 바꿔주고 get id, get origdate, get title, get body, get bucent 이렇게 가져올 건데, 여기다가 found article이 가지고 있는 increase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거는 함수 호출이죠. 메소드 호출. 메소드가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거고요. 이 메소드가 해야 되는 일이 this.bucent의 값을 1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가 호출되는 시점에는 아티클 객체가 가지고 있는 bucent의 값이 1 증가될 거고, 그 증가를 시킨 후에 가져다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문제없이 조회수를 보여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밑에 여기도 get id,
그러면 일단 에러는 다 잡은 것 같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지금 벌써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에러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요? Class not found exception, main.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not found면 찾지 못했단데, 클래스를 찾지 못했다. 지금 메인 클래스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에러는 왜 난 거냐면, 자, 제가 지금 앱 클래스에서 커서를 놓고 실행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메인 클래스를 찾을 수 없대요. 요 안에 지금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 너 이거 실행 어떻게 시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실행하는 거는 누구라고요? 이 녀석이죠. 여기서 실행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실행을 한번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 가서 F12를 누르면 이때도 또 문제가 없어요. 구조가 열심히 뜯어 고쳐진 다음에 첫 번째 실행을 메인 메서드가 아닌 다른 클래스를 실행하려고 하면 저런 에러가 한 번씩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실제로 실행할 녀석을 찾아가서 이렇게 찾아가서 실행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기능을 테스트를 해보죠. 자, 조회수 관련된 기능을 먼저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디테일 2번. 자, 21로 일단 잘 올랐네요. 그리고 잘 보여주고 있고요. 리스트를 보여줘도 문제없이 21로 잘 올라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코드를 구성을 역할에 맞게끔 분리를 좀 시켰고, 그러는 과정에 캡슐러라고 하는 이 개념도 적용을 시켰고요. 정보 운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캡슐러. 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결국 웹 개발 같은 거 할 거면은 써야 돼요. 이걸 안 쓰고 개발하는 웹은 없어요. 꼭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요. 대신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낸 게터 세터가 지금 필드 5개에 해당하는 메서드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죠. 10개나 되니까. 그죠? 그럼 이게 필드가 진짜 수십 개가 되면 이 게터 세터만 가지고도 코드 줄수가 상당히 길어요. 그럼 생각보다 이 클래스 자체가, 파일 자체가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 코드 상황, 이 아트클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쪽에는 얘가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눈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 게터 세터가 있는 것처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녀석이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여러분들 스프링 들어가시게 되면은 실제로 사용을 하실 겁니다. 되게 유용한 친구고, 되게 편리한 친구라서 우리가 안 쓸 이유가 없고 많이들 써요. 실제로 실무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 제가 리팩토링한 이 결과를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서 공유를 드릴 건데 제가 지금 설명을 막 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줬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올려드린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내가 지금 잘했나 부족한 게 있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코드부터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코드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자, 앞에 화면 볼게요. 리팩토링 과정 아직 다 못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가 이거 또 시간을 추가로 드릴 게 있어서 이거 말씀드리고 시간 드릴 건데 그때 추가로 더 해보시고 다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기능 개발 다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새로운 기능을 만들기 전에 기본적인 구조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를 하려고 처리를 했던 거고 이제 게시물 관련 기능으로 우리가 CRUD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게시물 작성, 리스트, 디테일, 업데이트, 모디파이, 딜리트 이렇게 해서 CRUD를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회원 관련 기능으로 넘어갈 겁니다. 회원 관련 기능 가장 첫 번째로 회원 가입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회원 관련된 기능에서는 당연히 가입이 돼야 로그인이나 로그아웃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해야 게시글을 작성할 때 작성자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저장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저장된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권한 체크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될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 초석 회원 가입부터 진행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멤버 조인으로 처리를 할 거고, 이제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아이디, 비밀번호, 그다음에 비밀번호 확인, 이름,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용자한테 어떠한 입력값을 받게끔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입력값들의 문제가 전혀 다 없고 가입이 가능하다면 이제 이름에 적혀있던,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이런 문구가 하나 나올 수 있게끔 처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얘도 부정의 상황이 있을 거예요. 부정의 상황은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면 아이디, 비밀번호, 그 다음에 이름, 데이터가 공백 혹은 띄어쓰기만 입력되었을 경우 필수 입력 정보라는 필수 입력 정보다 라고 알려주고 다시 입력할 수 있게, 다시 입력게끔 처리. 공백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로.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에 입력된 값과 비밀번호 확인에 입력된 값이 다르다면 다시 비밀번호부터 입력할 수 있게끔 처리. 그리고 아이디를 입력했는데 해당 입력된 아이디가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라면 해당 아이디는 사용할 수 없다 보여주고 아이디를 다시 입력받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만 좀 해보자면 이 녀석은 필수 입력 정보에 관련된 공백 검증 정보가 될 거고요. 얘는 비밀번호 입력에 대한 검증. 이 정도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아이디 중복 체크 검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팩토링 관련된 거를 다 완료를 하셨다면 바로 이 회원가입 기능을 처리를 해 보시고요. 아직 리팩토링 기능 다 못 해보셨다면 그거 먼저 마무리 하시고 그 뒤에 이거 해보시면 돼요.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해보시죠. 자, 이 기능을 만드실 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거 시간 계속 드릴 거고 여러분들 다음 주 수업에서 설명을 드리기 시작을 할 건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앱 쪽에 있는 기능들, 여기로 옮겨놓은 이 기능들을 보시면 이제 반복되고 있는 로직이 좀 있어요. 어떤 로직들이냐면 이런 거 순회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글 번호 아이디로 잘라낸 다음에 그 아이디를 가지고 검증하고 있으면 백업시키는 이 로직, 순회하면서 찾아내는 로직이죠.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반복, 모디파이 쪽도 반복이 되고 있을 거예요. 얘 왜 모디파이가 없지? 어이? 우리 모디파이 기능 만들어 놓은 게 안 보이네요. 뭔가 우리 게시물 수정 기능 만들지 않았나요? 그쵸? 어디 갔지? 이거는 제가 뭔가 잘못 올렸나 봅니다. 그 어제 그 왔다 갔다 하다가 날라갔나? 이상하네. 없군요. 애초에 코드가 좀 지워졌나봐요. 잘못됐나 보군요. 이러면은
모디파이는 뭐 기사에 올려놓은 거 있었으니까 이런 거 하나 가져다가 그냥 복구를 시키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만들어도 되겠죠. 어려운 기능은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반복되고 있는 로직을 이거 똑같은 이 로직을 매번 그 if문 조건문마다 매번 써줄 게 아니라 메서드로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하면 좀 더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이쪽 아이디를 입력받아서 그러니까 그 명령어 뒤에다 입력받은 녀석을 잘라내고 잘라낸 녀석을 사용해서 이렇게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까지 이런 기능도 사실은 중복이 좀 되고 있겠죠? 그런 중복되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메서드로 분리를 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복되는 코드에 대해서 메서드로 분리하는 거. 어쨌든 지금 그리고 이 상태는 또 돌려놓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모디파이를 제가 추가해서 커밋을 하나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계속해 보시고. 자, 일단은 제가 복구를 시켜놨습니다. 커밋을 남겨드렸고 수업 페이지에도 올려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커밋하는 과정에서 모디파이 쪽 기능이 그냥 사라졌네요. 이유는 왜 그런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다시 돌려놨으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게터 세터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 놓은 상태로 했기 때문에 이 변경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 수업하기 전까지 지금 마지막에 하고 계시던 이것과 그리고 중복된 코드에 대한 메서드 분리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충분히 연습을 해 보신 다음에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다음 주 수업 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어요.